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조셉 윤 국무부 북한 대표가 갑자기 사임 발표를 한 것은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 쪽으로 기운다고 해석했고, 뉴욕타임즈는 아직도 대화의 기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이 된 조셉 윤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주한미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최태민 문건을 미국에 보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방카 트럼프의 한국 방문이 자격 미달 논란입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 등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의 아버지를 방어한 NBC 방송과의 인터뷰와 연관해 다시 족벌주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미시시피 서부에는 좀채로 오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합니다. 멕시코 장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협회 임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총기 규제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총을 살 때의 나이 제한은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총기협회의 디스카운트를 중단한다는 이유로 델타 에어라인을 벌합니다. 반대로 페덱스가 디스카운트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황제화는 세계 모든 국가 국민이 걱정할 일이라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습니다. 20달러짜리 티팟이 80만 달러가 넘는 골동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뉴스가 많습니다. 어제 그 연방대법원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카 수혜자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그 신청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총기 이슈는 지금도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이 뭔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들어보려고 했더니 벌써 끝났습니다. 의회에서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는 압박을 받아서 뭔가 그 일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계속 그 새로운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그 중요한 뉴스는 오늘 아침 미국의 모든 그 텔레비전도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인 조셉 윤이었던 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한국에서 그 단어 표현을 할 때 돌연히 사임 발표를 했다. 네, 돌연한 그 사임 발표. 이 표현이 딱 맞는데, 그러나 이 표현 자체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그 한국 문제를 전해온 그런 그 담당자들은 좌절감의 표현과 좌절감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좌절이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국무부 소속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국무부 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그 부차관보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 한 30년 넘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2016년부터 오바마 때부터 그 일을 쭉 해왔는데, 이런 사람이 사임을 한 데는 결국은 내가 국무부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하는 좌절감이라는 겁니다. 왜 할 일이 별로 없느냐? 조셉 윤은 지금 너무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뉴욕 채널, 미국에서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뉴욕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그 유엔 주재 그 대표를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이 서로 그 말의 싸움을 하고 협박, 위협 비슷한 것을 할 때도 뒤로 백 채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3개의 백 채널이 있다 했었을 때 그 백 채널을 조셉 윤이 전부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관장을 했었습니다. 뉴욕 채널뿐만이 아니라 오슬로에서는 그 최선희 북한의 그 외무성의 북미 담당관을 만났고, 이 최선희 씨는 그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그 북한 정권과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희 그 북한 외무성의 이제 그 미국 담당관이
김정은과 직접 그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긴장감이 한창 그 고조될 때마다 한국이나 그 도쿄를 방문해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부드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를 강조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셉 윤이 좌절해서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국무부에서 더 이상 그 온건한 대화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지금 64세인가 그럽니다. 한창 그 일할 나이죠. 그런 그 좌절감의 표현이다 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그 지국장의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 내용을 그 탑뉴스로 다루느냐 하면은 CNN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침에 그 첫 부분부터 이제 이 내용을 다룹니다. The United States top diplomat in charge of North Korea says he is out. This was a surprise retirement. What does it mean?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이제 역시 아이븐 왓슨 그 평창에 가서도 취재를 한 외교 관계의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 조셉 윤 그 특별 대표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국무장관에게 얘기를 했을 때 국무장관이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고 더 일을 해줬으면 하지만 할 수 없이 그 나의 그 사임 말하자면 사표를 받아들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는 우리가 큰 그 손실을 입고 있는 거다. 정말 30년 넘게 특히 이제 동아시아 관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비극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 lot of his colleagues are saying this is a big loss to the State Department because Yoon is a more than 30-year veteran of the U.S. Foreign Service with a lot of experience here in East Asia. He had that delicate and ultimately tragic assignment last year of traveling to Pyongyang. 지금 그 오토 원비어를 그 미국으로 오게 했을 때 그 평양에 가서요. 그때를 얘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조셉 윤 대표가 지금 여전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3명도 석방해 줄 것을 계속 그 백 채널로 직접 채널로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부에서는 셋백이다. 이게 그 어떠한 그 퇴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교에 있어서는요. 국무부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 같은 결론을 내리고 This 있다고. is a setback because now diplomac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here in Korea after a year of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왜 setback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외교가 너무나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일단은 그 지난해 11월 이후에 멈췄지만 언제든지 다시 그 핵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때고 지금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그 미국 대통령도 조건을 걸긴 했지만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도어가 문이 오픈됐다고도 볼 수 있고 오픈됐던 그 문을 활짝 더 열어야지 되는데 닫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그 퇴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U.S. and recall there are a lot of diplomatic posts still vacant right now, including the U.S. ambassadorship here in Seoul. 네, 서울 그 주재, 그 한국 주재 미국 대사도 지금 그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조셉 윤 그 특별 대사가 63세군요. 64세가 아니라.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는 국무부 내부에서는 이 조셉 윤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분위기가 외교로는 참 그 힘들구나. 외교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기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그 멀리 퍼져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일하는 그 마지막 날이고요. 이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장관은 가지 말라 하고 붙잡아는 봤지만 끝내 그 사임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트럼프 행정부와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과 입장이 맞지 않을 때 누구 해고해라 할 때 이 경우는 해고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내가 사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은 짐작이 되고요. 그럴 때마다 FBI 국장은 부국장 해고해라 하면은 그 차라리 나를 잘라라. 그리고 이제 또 그 백악관 어떤 그 자문도 법률 자문도 어떻게 해라 하면 차라리 내가 사임하고 말겠다 했는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가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그냥 그 사표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그 미국의 북한 정책이
최대 압박, 그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 국무장관이 아무리 그 말로써 풀어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조셉 윤의 사임이 보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국무부에서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메인 퍼슨이었으니까요. 조셉 윤 그 대사가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 그 북한에서 보낸 유엔에 보낸 박성일과도 정규적인 겁니다. 이것은 정규적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달 그 초에 역시 국무부에서 35년 동안 일했던 탐 그 샤눈이라는 이제 부장관도 정책 부문이요. 그 사람도 35년을 일하다가 결국 은퇴하고 말았거든요. 이 조셉 윤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됐고 1985년부터 국무부에서 일했는데 2000년도에 그 서울대사관에서 그 정책에 관해서 그 대사관에서 일할 때 그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 문재인 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지금 너무나 그 유명해진 그 케이블이요. 그쪽 외국 대사관에서 미국에 보낸 그 케이블 가운데 하나가 최태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사람이 또 조셉 윤이기도 합니다. 영적 리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안 그 라스푸틴이다. 그 러시아에서 뭐 니콜라이 2세하고 알렉산드라 황후를 잘 그 조정을 해서 국정에 관여를 했다는 그 최태민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케이블을 보냈었던 사람이고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는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빅터 차가 주한미 대사 지명에서 내려간 것. 이번에 조셉 윤이 스스로 일을 하고 싶었겠죠. 큰일을 이루고 싶었겠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 내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냈고 그 사표가 수리된 것이죠. 그런데 또 두 사람이 전부 그 한인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가 좀 다르게 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잘 훈련된 수십 년이니까 정말 훈련 잘 된 그런 그것도 이제 비하인드 씬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던 이 평양 대표가 이렇게 이제 그만둔다는 것 이것이 톤다운을 늘 그 시켰었고요. 결국은 그 맨스필드 재단의 그 CEO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의미냐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터 차까지 이제 그 지명을 철회하고 해서요. 그러나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과 총기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 전후로 인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미국도 뭐 북한이 그렇다고 하니까 북한과 대화를 할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문장을 붙였어요. 조건이 맞으면. 아니면 대화 안 한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 다시 기자들이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대변인에게 물어보니까 뭐 어떤 조건이냐. 비핵화가 대화의 결과로 나올 때 그때 대화를 시작하겠다 하고 반대편에서는 대화를 해야지 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타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본인의 뜻이라고는 뭐 워싱턴 포스트에도 얘기했고 CNN에도 얘기했고 국무부에도 얘기했고 하지만 왜 조셉 륜 그 북한 특별대사가 갑자기 그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가. 이 정확한 이유에서는 그 사이에 뭔가 아주 그 사임을 할 만한 어떤 전환점이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슬픈 뉴스다 하고 안드레이 랜코프 국민대학교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어로 한국말 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뭐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요 UC 산타바바라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브리젯 커긴스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건데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받아들일 때 그때만 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북한의 입장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핵을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굶주려가면서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우리를 침공할지 모르니까 그 억제력으로 이걸 없애버리라고 어떻게 믿어? 사담 후세인도 죽였잖아. 리비아의 카다피도 어떻게 됐지? 하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핵은 이제 와서 받아들이지 않을 핵 파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뉴욕타임스가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은 만약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 방북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들인다면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그 이후에 그 미국과 북한과의 그 대화 채널이 열리지 않을 것인가.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그 북한 관계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요, 뭐 하버드 대학교의 코리안 아메리칸 교수를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산타바바라의 정치학과 교수, 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오래 북한 관계에 집중했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외교관계위원회의 띵크탱크의 스캇 스나이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넓다. 아직. 그런 표현 그 뉴욕타임스가 인용을 해줬습니다.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의 보좌관과 40분 동안 회담을 했다고 할 때 그거 참 격에 맞지도 않고 좀 약간 해괴망측하기까지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가 이번 평창에 그 대표 단장으로 간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서실장과의 그 어떤 그 충돌 같은 것도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 그 이방카 트럼프 그리고 그 자레드 쿠슈너 이 두 부부가 전부 그 대통령의 자문을 하고 있는데 딸과 사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도가 되다가 어제 여러분들께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방카 트럼프가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했었던 것, 아버지 그 여성들의 스캔들, 그 여성들의 말을 믿느냐 했더니 답변이 그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 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방카가 그 앵커를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지만 뭐 딸도 성인 딸이긴 하지만요. 본인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는 36살 대통령의 선임 자문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총기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15명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놨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그 대통령의 선임 자문 내지는 선임 고문과 인터뷰를 할 때 뭐 당연히 들어가야지 되는 일이죠. 그런데 딸인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미국 정부가 기자의 잘못이 아닌데 이 족벌주의, 친족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불편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자문으로서 뭔가 왜 이런 거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방카 트럼프가 평창 올림픽의 그 미국 대표단의 단장으로 폐막식에 간 것, 그것이 지금 그 백악관에 아주 그 묘한 그 몇 주일 전부터 긴장을 줬고 이번에 그 실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것은 물론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 CNN 방송의 그 보도입니다. 여러 그 취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방카가 뭐 여러 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G20 정상회담에서 잠깐 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통령의 그 헤드 테이블 미국 대통령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뭐 앙겔라 머켈도 있었고 시진핑인가요? 아베 신조인가요? 시진핑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방카 트럼프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 백악관의 그 자문인지 고문인지를 한 지도 기간이 짧았었던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외교 관리에도 맞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을 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딸을 그 자리에 이제 그 딸이기 때문에 앉혔지 아니면 웬만한 그저 그 다른 그 백악관 스텝이라면 나 대신 여기 앉아 했겠어요. 그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단독으로는 지금 최고로 중요한 그런 그 해외 방문을 미국의 그 대표로 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 백악관에서도 이거는 아니지. 왜냐하면 평창의 올림픽 폐막식 같은 것은 꼭 스포츠 이벤트만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그 스포츠 이벤트 때는 포스트 레이디가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6년도에는 이태리에서의 올림픽은 로라 부시 여사가 갔고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은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갔거든요. 이번엔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냐 딸이냐 고민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멜라니아 트럼프는 뭐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또 딸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에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갔는데 중요한 것은 스포츠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이슈가 아주 그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방카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저녁을 먹은 그 공식 만찬을 한 그날 그때의 그 시점에 이제 만찬 끝나고 나서였겠네요. 가장 지금까지 중에서 강력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이제 재무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대통령도 이제 공화당 보수 정치위원회의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혹시 그 이방카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니까 오랜 동안 시간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실수한 것은 없는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크게는 대통령이 만찬하기 전이었었죠. 아니 이방카도 그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인가 자문인가 고문인가 그런데 그 보좌관인가 자문인가 고문인가 어쨌든 스텝이잖아요. 대통령의 스텝의 스텝과 이방카의 보좌관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40분 동안이나 북한 이슈에 관해서 회담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이방카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게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패션계에서 일을 했고 뭐 이랬던 사람이지 하다못해 백악관에서 자문인지 고문인지 스텝으로 일할 수 있는 기본 자격도 사실은 갖추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의 스텝과 40분 동안 그 예민한 북한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단 말이야.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미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켈리 비서실장도 처음에는 대통령 마음은 아는데 이방카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반대를 해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그러지 마. 그래봤자 어차피 이방카가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존 켈리가 군 출신이니까요. 그렇게 대적해봤자 이거는 지는 전쟁이야. 존 켈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방카가 가게 됐는데 올림픽 폐막식 이상의 너무나 복잡하고 진지하고 예민한 이태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갔다 오고 나서도 문제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수근수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의 딸과 사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 자주 접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카는 처음에 존 켈리가 백악관에 들어갔었을 때 제일 먼저 했었던 얘기가 처음에는 좀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사위도 또 딸도 대통령에게 쪼르르 달려가고 쪼르르 달려와. 이거 맞겠다. 다 나를 통해서 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몇 개월 되는 듯 보이다가 요즘에는 아니잖아요. 이제 대통령의 사위가 어떠한 그 신원조회가 완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 그 서류를 이제부터는 못 보게 하겠다 하고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발표를 하니까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 사위가 비밀 그 문서를 보고 안 보고는 순전히 존 켈리 비서실장에 달려 있는 거다. 비서실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통령은 지금 내 사위가 그리고 일 잘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중동 일에 관해서 얼마나 일 잘하는데 그것도 돈 한 푼도 안 받고 받잖아. 이 사람들 지금 세금 감면으로 엄청 돈 벌고 있거든요. 그까지 몇십만 달러도 아니에요. 10몇만 달러밖에 안 될 겁니다. 백악관 스텝의 최고위 연봉이. 그러면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지금. 근데 우리 사위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얼마나 일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 웨스트 윙에서는 이방카 트럼프와 이 자레드 쿠시너 때문에 굉장히 그 비서실장과의 그 간격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스태프들도 뭐 그 스텝으로 보면은 동료잖아요. 그러나 동료에 관한 그 입장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레드 쿠슈너의 그 신원조회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법무부도 모든 부서에 다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FBI에서 또 조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원조회 도장 딱 찍어줘서 모든 그 비밀 서류에도 접속할 수 있고 해야지 되는데 법무부에 제출하라는 서류 같은 것을 제대로 왜 제출 안 하겠어요? 제출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했겠죠? 그것도 대통령의 사위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신원조회가 지금 안 끝나는 것이다. 그 대통령의 법무부인데도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위와도 껄끄러워, 그 대통령의 딸과도 이번에 한국에 못 가게 하려고 해서 껄끄러워.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 사위가 돈 안 받고 일하는 자원봉사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 백악관에서 묘한 분위기라는 거.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북한 이슈 때문에 평창에는 정말로 그 북한 이슈를 아는 그런 사람을 보냈어야지 됐다 하는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백악관에 들어갈 때 아니 이거 뭐야 아무리 눈치를 안 보고 새로운 환경 워싱턴을 흔든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사위와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건 너무한 것 아니야. 친족주의 족벌주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동생을 법무장관에 임명시키고 나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이건 아니지 하고 그것을 막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행정부 장관도 못하고 일반 그런 것은 못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이방카를 재무장관을 시킬 수 없어요. 상무장관을 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어찌 보면 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친족주의, 족벌주의를 못하도록 막은 그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백악관 안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그 딸과 사위를 옆에 두고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방카의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의회가 이 족벌주의를 못하도록 하는 반친족주의 족벌주의 법을 업데이트 해야지 된다. 백악관 내부까지 포함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오늘 아침에 그 드러지 리포트가 또 브레이킹 뉴스 전하는 거 보니까 2020년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취임한 날인가 그때 그 취임한 당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연방선거위원회에 바로 2020년도에 또 출마한다고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그 2월 초에 처음으로 재선 캠페인도 했고요. 이제는 캠페인 매니저까지 오늘 정했다고 그 드러지 리포트가 발표를 하는데 캠페인 매니저가 누구냐면은 아주 그 오랜 동안 그 디지털 전략가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던 선거 당시에는 디지털 미디어 국장이었던 브래드 파스케일이라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나간다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은 1월 달에 조금 올라갔었잖아요. 세금 감면 등으로 인해서. 그런데 다시 또 그 최저로 떨어졌고요. 오늘 또 그 팍스뉴스가 아침에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스타벅스의 그 파운더 이 하워드 슐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던데 나는 그 미국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간단히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캘리포니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졌고 한 400만 표 덜 받았죠.
유권자 표로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그리고 재선할 때도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줄 리는 없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3월 중순에 샌디에고에 와서 이제 멕시코와 그 사이의 그 장벽의 구조 내지는 원형을 보려고요. 이거 뭐 강철로 됐나 세멘트로 됐나 이런 거 보고 로스앤젤레스도 옵니다. 공화당 그 전국위원회 기금 마련을 하고,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시피 서쪽을 잘 안 오는데 별로 인기도 없는 곳이고 오면은 시위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는 꼭 그 본인의 침대에서 잠자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백악관이면 백악관, 또 그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꼭 항상 그 트럼프 리조트 같은 데서 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를 와서 미국의 뭐 국경의 그 벽이 뭐 한 8군데 섹션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샌디에고는 한 30풋 높이 정도 된다고 하죠. 철광과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멕시코와 미국과 사이에 벽 다 쌓으려면은 2,000마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면 500 miles 정도 되는데 2,000마일을 벽을 쌓아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잠시 뒤에 어떤 얘기 있나요? 아, 네. 이게 참 같은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네요, 내용이.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연방 대법원이 나중에 보니까 5대3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다카에 대해서 심의해 주세요 하는 것을 항소법원 거쳐서 오든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지금 심의하지 않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항소법원 거치고, 이렇게 된다면 뭐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그 사이에 이제 의회가 뭔가를 또 이제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얻고요. 3월 5일이 대통령이 의회에서 안 하면 다카 프로그램 없앤다 하는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건데, 그 이제 기간은 없어져 버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카 그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날짜 오면은 그 신청을 하시면 되고,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 그 구름 속에서 그 사셔야지 되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기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날 그 총기협회 그 관계자들과 내가 그 점심 먹으면서 잘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어제 그 주지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누구냐면은 굉장히 그 강하게 뭐 연설을 했던 선생님들이 총을 차야지, 보석상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는데 뭡니까 학교에는, 이렇게 얘기한 그 총기협회의 CEO 그 웨인 그 라피에르, 그리고 크리스 칵스, 이 두 사람과 점심을 먹는다는 건데, 크리스 칵스는 역시 그 가장 중요하게 그 총기협회를 위한 로비스트입니다. 총기협회 정치 전략가이기도 하고요. 대통령과 뭐 친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절대로 총기협회를 여러분들 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애국자들이에요. 그리고 총기협회에서도 뭔가 그 이런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 일인가를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총기협회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때때로 그 기간마다 우리가 그 총기협회와 싸워야지 됩니다. 내가 점심 먹으면서 잘해볼게요. 이런 얘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그 범프스톡스 같은 것은 금지한다고 이제 보조기구요. 반자동 총을 자동총으로 만들어준 그런 건 했는데, 그리고 신원조회 체크 같은 것도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는 그 얘기는 안 하던데요. 이 뭐 총을 살 때 그 나이, 살상무기 특히 그런 경우에 나이를 올리는 이 얘기는 또 대통령이 쏙 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백악관 대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뭐 최종 결정인 것 아니고 두고 보자 하는 뭐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사이에 미국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지난 주말부터 뭐 델타라든가 또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총기협회를 우리 그 디스카운트 안 해주겠다. 그들이 여행할 때 사람들 여론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렌탈카 업체들도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엔터프라이즈라든가 뭐 헐츠, 아비스, 버젯, 알라모 또 있던데요. 내셔널?
네. 이런 렌털카 그 업체도 우리 총기협회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 그 비율을 그 가격을 적용하지 않겠다. 은행도 메틀라이프도 있고요. 보험회사 포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오마하도 있고요. 이런 데는 그랬습니다. 그러자 조지아주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주잖아요. 그래서 조지아 주정부에서는 그래 델타 에어라인에 우리도 당신들에게 뭐 여러 가지 그 혜택 줬던 것 뭐 세금 감면 같은 거 혜택 줬던 것 안 해주겠어. 당신들이 그 총기협회에 대해서 그 디스카운트를 그 다시 원상 복귀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페덱스 같은 경우는요, 입장을 밝혔는데, 페덱스도 우리도 어떠한 그 살상무기 또 신원조회하는 거, 살상무기를 민간인이 갖는 것에 반대하고 신원조회를 지지하지만 우리는 그냥 뭐 총기협회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페덱스 틀려먹었어. 페덱스 주식 바꿔라, 주식 팔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총기협회를 이 마당에 지지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기업이 조지아주에 따르면 기업이 보수를 공격할 수 없다. 총기협회를 보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보수를 공격을 하고 우리 정부, 조지아 주정부의 보복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페덱스가 그 보수라고 조지아 주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총기협회를 보호하고 우리는 뭐 그대로 적용하겠다. 뭐 디스카운트율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기업은 NRA와 손을 끌어서 뭐 손해를 보는 게 있다면 뭐 나중에 그게 큰 위협은 되지 않는데, 여론이라든가 그 NRA보다는 총기협회보다는 전반적인 소비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론을 항상 그 기업이 뭐 물론 윤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이 여론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으로선 분명히 여론은 총기 규제해라 뭐 이런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이제 중국이 1인 독재로 가는 길은 우리가 모두 걱정할 일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통적으로 그 당의 뿌리를 뒀지 특정 사람이나 뭐 특정 가문에 두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이 이번에 뭐 당 헌법에서 완전히 뭐 임기 제한을 그 빼버린다고 하니까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타이밍도 너무 빨리 이렇게 정하니까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이 넘버 2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국내에서 이렇게 원맨 시스템을 하다 보면 국제적으로도 지금 뭐 1대1로로 유라시아나 아프리카나 많이 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룰 같은 것도 깰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넘버 2 경제 대국의 넘버 1맨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계속 서구 민주주의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전쟁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아첨하고 필리핀 대통령 시진핑과도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고, 이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이 또 그 chief for everyth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 군, 뭐 그 밖에 등등등등 다 장악했잖아요. 의무는 아첨꾼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해봤자 바른 소리 해봤자 나만 해고되고 밥줄 끊기니까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위험 같은 것을 전혀 지적을 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중반 뭐 그때의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문화혁명 등등 해서요. 그 전후로 이런 그 등등 그런 얘기. 그래서 중국이 그 1인 독재로 가는 길이 결국은 세계에 너무너무 그 나쁜 일이고, 그런데 경제가 나빠진다던가요? 아니면 그 시진핑이 국제 관계를 잘못 다뤘을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 뭐죠? 이게 뭐 쇄신한다, 부정부패 없앤다 하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지면 이 시진핑의 뻔뻔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뻔뻔스러움이 그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세계인들은 국제 규범도 시진핑이 뻔뻔스럽고 꺼리낌 없이 찢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걱정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밖에 못 전해드려요. 20달러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산 팥이 80만 달러의 경매가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 별로예요. 미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